자, 이번 파트는 트랜스포트 레이어입니다. 이전까지의 한 부분이 저희가 인터넷에서 가장 하부에 있다고 할 수 있는 네트워크 레이어에 대해서 다뤘죠. 네트워크 레이어에서 IP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했고, 여기에 이 계층에 있는 그 그룹을 위한 IGMP라든지 인터넷 매니지먼트를 위한 ICMP라든지 어드레스 레졸루션 프로토콜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IP 버전 4에서 이제 6로의 어떤 필요성, 그렇게 가야 되는 것, 트랜지션 방법, 이런 것들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하나씩 전송하는 이제 그 하나 원투원으로 하는 유니캐스팅으로 가는 것뿐만 아니라 멀티캐스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었죠. 자, 거기까지가 우리가 네트워크 레이에 관한 이야기라면 그 위에 상위에 있는 것이 이 트랜스포트 레이어입니다. 트랜스포트 레이어의 의무는 end-to-end인데 IP 계층이 네트워크 와이드, 그러니까 end-to-end 딜리버리라면 트랜스포트 레이어는 이 엔드 컴퓨터에 있는 프로세스 투 프로세스 딜리버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하나의 컴퓨터 안에 있는 한 프로세스와 상대편에 있는 컴퓨터 안에 다른 프로세스와 서로 통신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트랜스포트 레이어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응용 프로그램이 뭐냐에 따라서 또 애플리케이션 프로토콜이 있죠. 예를 들면 웹이라면 HTTP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파일 전송 FTP라면 FTP 프로토콜을 위에 사용하고, 그러면 그 FTP나 HTTP 프로토콜이 하단에서 주로 전송을 위해서 트랜스포트 TCP를 사용합니다. TCP 말고 UDP도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뒤에서 할 것입니다. 어찌되었던 트랜스포트 레이어는 한 프로세스에서 다른 프로세스랑 서로 통신하기 위한 프로토콜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때 이 프로세스와 이 프로세스가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먼저 연결을 하느냐, 연결을 하지 않고 그냥 패킷 바이 패킷으로 보내느냐. 연결하고 보내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TCP 프로토콜이 되겠고요. 그리고 연결하지 않고 그냥 패킷을 보내는 것이 UDP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TCP는 또 다른 큰 차이점이 오류가 없게 해주는 거죠. 실제로가 오류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오류가 발생하거나 패킷이 로스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TCP 계층에서는 마치 상위에서는 오류가 없는 것처럼 하려면 결국은 오류가 발생했다, 즉 패킷 전달이 되지 않았다는 걸 인지하고, 그러면 재전송을 하는 무슨 메커니즘이 있어야겠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TCP에서 얘기를 할 것이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인터넷 프로토콜을 보통 TCP IP 프로토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나오는 TCP가 이 트랜스포트 계층에 있는 4계층의 TCP 프로토콜과 네트워크 계층, 즉 3계층에 있는 IP 프로토콜을 합쳐서 TCP IP 프로토콜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이번 챕터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포트 레이어의 포지션, 즉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나를 보면 상위에는 애플리케이션 레이어, HTTP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요. 밑으로는 네트워크 레이어, 즉 IP 네트워크 사이에 존재하는 것이 트랜스포트 레이어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해줘야 되는 일들을 살펴보면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데이터가 내려오면 이거를 당연히 트랜스포트 패킷으로 만들어야겠죠. 이 트랜스포트 계층에서는 이 데이터를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세그먼트란 이름으로도 종종 부릅니다. 그래서 TCP 세그먼트 이런 말을 쓰고요. IP로 내려가면 IP 패킷, 레이어 2로 내려가면 이더넷 같으면 이더넷 프레임이란 말을 레벨에서 많이 쓰고요. 여기서는 패킷, 여기서는 세그먼트, 이런 용어의 차이들이 조금 있습니다. 또 위에 가면 이거를 그냥 애플리케이션은 뭐 메시지 이런 말을 많이 쓰죠. 꼭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 방식으로 서로 인터체인지블하게 사용하긴 하는데 좀 그런 경향이 강하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어쨌든 애플리케이션에부터 데이터가 내려오면 TCP면 TCP 헤더,
UDP 프로토콜이면 UDP 헤더를 붙여서 패킷으로 만듭니다. 이제 그러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여기 어드레싱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 네트워크 레이어도 어드레싱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어드레싱과 이 어드레싱은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네트워크 계층에서의 어드레싱은 뭡니까? 전 세계 컴퓨터에서 유니크하게 이 컴퓨터를 지칭할 수 있는 그러한 주소 체계, 즉 IP 어드레스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드레싱은 전체 컴퓨터에서 유니크하게 인지할 수 있는 그러한 주소 체계, IP 네트워크를 의미하고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의 어드레싱은 이제 컴퓨터는 정해졌잖아요. 그러면 이 컴퓨터 안에 돌아가는 것들, 프로세스들이죠. 그래서 프로세스들한테 그러면 사실 프로세스 번호가 있죠. 이걸 PID라고 운영체제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그런데 PID를 뭐 제공하는 방법은 운영체제마다 조금씩 다 다르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용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뭐가 있냐 하면 포트 번호라는 게 있습니다. TCP 포트 번호. UDP 프로토콜에게는 또 UDP 포트 번호. 그래서 TCP 포트 번호와 UDP 포트 번호는 번호가 같다고 해도 서로 다른 겁니다. TCP 포트 번호 예를 들어서 80번과 UDP 포트 번호 80번은 다른 곳이에요. 왜냐하면 프로토콜이 다르니까. 자, 어찌됐든 각 그 컴퓨터마다 TCP 포트가 있고 이게 보통 16비트를 쓰기 때문에 65,536개의 포트가 존재하고요. 뒤에서 좀 더 자세합니다. UDP도 마찬가지로 16비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65,536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특정 프로세스가 통신하기 위해서는 특정 포트랑 결합을 시켜야 됩니다. 이것을 바인딩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컴퓨터에서 프로그램을 짜서 네트워크로 데이터를 보내도록 하려면 반드시 바인딩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데이터가 이렇게 도착을 하면 특정 포트로 도착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 포트 번호랑 바인딩 되어 있는 프로세스한테 데이터를 전달하는 거죠.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어드레싱은 그러니까 어느 프로세스랑 서로 통신해야 되는지를 나타내는 주소 체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커넥션 컨트롤은 TCP 레이어에만 있고 UDP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UDP는 연결하지 않기 때문에. 이 TCP 연결은 여러분들이 이미 컴퓨터를 조금만 사용해봐도 TCP라는 얘기를 무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미 전화랑 비슷한 개념으로 먼저 연결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데이터를 보내는 방식, 커넥션 오리엔티드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이 방식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먼저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연결을 하는 프로토콜이 있겠죠. 예를 들면 연결을 원해요. 오케이. 이렇게 이런 연결이 뭐 시그널링 같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어야 되겠죠. 이제 거기에 관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릴라이빌리티는 뭐냐면 제가 이 애플리케이션 온 데이터를 보냈는데 이 데이터가 중간에 라우터에서 버퍼가 너무 꽉 차면 그냥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로스된 거잖아요.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 계층은 보내고 나서 뒤에서 배우겠지만 타이머를 작동시킵니다. 그래서 째깍째깍 하고 있다가 타이머가 딱 익스파이어 되면 얘가 사망했나 보구나. 그러고는 재전송을 합니다. 리트랜스미션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또 타이머가 익스파이어 되면 또 다시 재전송 이렇게 해서 될 때까지 그러다 보면 결국은 받았다 그러면 받았다고 액널리지먼트가 오게 됩니다. 그런 부분은 뒤에서 다룰 텐데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애플리케이션 입장에서는 트랜스포트 레이어가 데이터를 보내면 100% 데이터를 보낸다고 간주하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는 얘가 싹 다 해결해 주는 거죠. 그래서 트랜스포트 레이어가 릴라이빌리티를 제공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TCP 계층에서 좀 담당해야 되는 것이 혼잡 제어, 컨제스천 컨트롤입니다. 사실 이 혼잡은요, 원투원 간에 발생되는 게 아니고 네트워크 경로상의 라우터에서 그러면 이 라우터는 수많은 TCP 커넥션들이 지나가는 길목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혼잡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방법은 뻔합니다.
그냥 라우터가 버퍼가 꽉 차게 되니까 그냥 버퍼 넘치는 거 오는 걸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혼잡 제어랑 결국은 뭐겠습니까? 도로가 있는데 도로가 차가 꽉 찼어요. 그러면 도로가 뚫리게 하는 방법 뭡니까? 당연히 차가 더 이상 못 들어가게 막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혼잡 제어라고 하는 것은 TCP에서 나중에 배우겠지만 혼잡이 발생했다고 인지하게 되면 트래픽 레이트를 줄이는 겁니다. 그래야 그러면 혼자 줄이는 게 아니고 혼잡이 발생됐다는 인지한 모든 커넥션 다 줄여줘야 되겠죠. 그러면 라우터에 있는 버퍼가 쭉 줄어들겠죠. 꽉 차 있던 게. 그러고 나면 혼잡이 풀릴 거잖아요. 그러한 역할이 컨제스천 컨트롤입니다. 이 얘기는 뒤에서 제가 또 자세하게 이야기할 거니까 여기서는 이런 거를 TCP 내에서 해야 되는구나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가 있는 게 Quality of Service. 즉 내가 예를 들면 비디오 트래픽을 전송하는데 이게 안 끊어지고 깨끗하게 가면 좋은 거잖아요. 거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IP 버전 4에서는 QoS를 제대로 제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IP 버전 4 프로토콜 자체에서 지원하는 게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제가 밑에서 IP 네트워크 계층, IP 그 프로토콜에 보면 IP 헤드에 보면 Type of Service 필드가 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이 패킷을 빨리 보내야 되는지. 하지만 라우터들이 이 필드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그냥 개무시해 버린다고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퀄리티 오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까? 어떤 패킷은 더 빨리 보내고 어떤 패킷은 좀 천천히 보내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그래서 사실상 제대로 구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이 트랜스포트 계층에서 QoS를 제공하려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조금 해볼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저희가 앞으로 다뤄야 될 내용이고요. 이 부분을 여러 챕터에 걸쳐서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우선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트랜스포트 계층에 해야 되는 일들은 IP 패킷으로 내려가기 전에 이제 위에서 내려온 그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를 패킷타이징 하는 거, TCP 헤더 붙이는 거죠. 그 다음에 TCP니까 데이터를 보내기 전에 먼저 연결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연결하는 거. 그 다음에 이게 상대편과 서로 통신하려면 프로세스마다 특정 포트랑 바인딩을 해서 그 포트 주소로 데이터를 보내야 된다고 그랬죠. 그 포트 주소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릴라이빌리티, 즉 밑으로 보냈을 때 오류가 생길 수 있지만 오류가 없는 것처럼 그래서 패킷 보낼 때마다 타이머를 동작시키고 만약 익스파이어가 되면 리트랜스미션을 한다고 그랬죠. 그러한 이야기들을 이제 해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챕터 22 지금 하고 있는 거는 프로세스 투 프로세스 딜리버리에 관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23장은 컨제스천 컨트롤과 QoS에 대해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22장은 프로세스 투 프로세스 딜리버리인데 이 프로세스 투 프로세스로 가는 딜리버리로 대표적인 게 TCP와 UDP가 있습니다. 이외에 다른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SCTP라든지 뭐 기타 등등 다른 것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지금 가장 많이 쓰이는 거기 때문에 이 둘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 섹션은 프로세스 투 프로세스 딜리버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프로세스 투 프로세스 딜리버리, 즉 프로세스와 프로세스가 통신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가장 그 핵심적인 두 가지 패러다임이 있는데 전통적으로 해온 패러다임이 이거죠. 클라이언트 서버, 즉 두 개의 프로세스 중에 하나는 클라이언트, 다른 하나는 서버.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서버 프로세스한테 서비스를 요청하면 얘가 핸들링 한 다음에 얘한테 돌려주는 것. 예를 들면 웹 서버, 우리가 클라이언트는 우리 뭐 그 크롬 웹 브라우저나 이런 거죠. 요청하면 이 데이터를 주는 이런 방식. 이거와 반대되는 패러다임이 뭐가 있습니까? 다른 패러다임은 P2P 패러다임이죠. 즉 각각의 프로세서가 클라이언트 역할과 서버 역할을 다 같이 하는 겁니다. 그것이 피어 투 피어. 그래서 뒤에 가면 이 부분도 또 자세히 더 다루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 클라이언트 서버 패러다임이죠. 그리고 이제 어드레싱에 대해서 제가 포트 번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멀티플렉싱과 디멀티플렉싱은 그러면 밑으로 온 데이터를 위쪽으로 이제 그 데이터를 포트에 따라서 나눠줘야 되잖아요. 이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TCP인 경우는 Connection Oriented, UDP인 경우는 Connection List의 대표적인 방식입니다. 이 방식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Reliable, TCP는 Reliable Transfer 방식이고요. UDP는 Unreliable, 즉 데이터를 보냈는데 상대편에 도달했다고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차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트랜스포트 계층은 Process to Process Delivery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네트워크 레이어는 End to End Delivery. 그 다음에 링크 레이어는 뭡니까? Next Hop. 그러니까 다음 홉까지. Per Hop Behavior.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종단간을 말하는 거고 네트워크는 밑에는 여러 개가 있는데 하여튼 다음까지만. 그게 이제 레이어 2에서의 의무죠. 그래서 프로세스 트랜스포트는 엔드 투 엔드가 아니라 그 각 엔드 시스템에 있는 프로세스에서 상대편 엔드에 있는 프로세스 간의 전송이 관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방금 얘기한 거죠. Next hop, 즉 node to node, 다음 노드까지 보내는 거. 이걸 뭐 per hop behavior라고도 얘기하는데 어쨌든 다음 노드까지 가는 것이 링크고 end to end 또는 host to host 이게 그러니까 이 컴퓨터에서 저 컴퓨터까지 요게 네트워크 레이어입니다. 노드는요, next 요게 다음, 여기서 여기까지 다음, 여기서 여기까지 다음 이게 레이어 2고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레이어 3고 이 레이어 4 트랜스포트는 이 호스트에 있는 프로세스, 그러니까 얘랑 상대편에 있는 호스트의 이 프로세스 간에 얘와 얘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프로세스 투 프로세스 딜리버리, 트랜스포트 계층에서 담당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포트 넘버에 관한 이야기 했죠. 그러니까 트랜스포트 계층에는 우리가 16비트를 쓰기 때문에 65,536개의 포트가 있습니다. 그 중에 어느 포트랑 그러니까 특정 애플리케이션이 있다면 포트랑 바인딩을 해야지만이 네트워크로 데이터를 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클라이언트 서버 패러다임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몇 시냐 물어보는 데이타임 서버인 경우에는 반드시 포트 번호 13번하고 바인딩을 해야 됩니다. 이건 약속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설명할 텐데 그래야 우리가 컴퓨터 이름을 알면 그러니까 IP가 몇 번인지 알면 혹은 도메인 네임을 알면 그 컴퓨터에 있는 몇 번 포트를 미리 정해 놓는 거죠. 13번. 예를 들면 웹 같으면 80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www.naver.com이라는 도메인 네임만 알면 그 컴퓨터에 있는 웹 서버 프로그램과 연결할 수 있는 이유가 미리 약속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웹 서버인 경우는 80번인데 데이타임인 경우는 13번으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클라이언트는 임의의 번호를 그 16비트 중에 하나를 할당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청을 해서 여기서는 52,000번이 됐고요. 왜냐하면 클라이언트는 자기가 데이터를 먼저 받아야 될 필요는 없거든요. 서버는 먼저 데이터가 요청이 되면 여기 보면 써 있잖아요. IP 번호가 뭔지 모르겠지만 IP 번호가 있고 자 여기 포트 번호 52,000번이 13번으로 온다는 이 트랜스포트 헤더에 보내는 쪽에 포트 번호, 받는 쪽에 포트 번호, 보내는 쪽에 52,000번, 받는 쪽이 13번 포트. 그럼 여기 데이터는 내려가면 여기 다시 뭐가 붙습니까? IP 헤더. 어느 컴퓨터에서 어느 컴퓨터로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지게 되겠죠. 어찌되었던 이 데이터는 그 유저 데이터고요. 그러니까 요게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여기에다가 뭡니까? IP 그 소스 이 컴퓨터에서 저 컴퓨터 이 컴퓨터가 있는 IP 주소 이 전체 데이터를 뭡니까? 데이터로 해서 던지게 되는 것이죠. 자, 어찌되었던 트랜스포트 요게 헤더 부분인데요. 헤더 부분에 보내는 쪽 52,000번이 상대편 13번으로 보낸다. 그래서 요게 이게 52,000번이 13번을 그러니까 요렇게 얘가 보내는 데이터는 이거네요. 이거 52,000번이 13번 포트로 보내는 것이고 그러면 이 요청하는 것을 받았죠. 받았으면 얘는 이걸 보면 상대편이 52,000번이 포트 번호에 해당되는 프로세스가 보냈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러니까 나 13번 포트인데 52,000번으로 보내 그리고 해당 데이터를 보내면 얘가 그러면 52,000번과 바인딩된 이 클라이언트가 이 패킷을 수신해서 이 데이터를 해석을 해서 지금 몇 시다 이거를 유저한테 알려주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포트 번호는 이 컴퓨터에 있는 여러 프로세스들이 하나씩 바인딩이 되는 거고 모든 프로세스가 바인딩 되는 건 아니에요. 네트워크 통신을 하는 프로세스만 바인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얘들이 만약에 전부 다 네트워크 통신을 한다면 특정 포트랑 바인딩이 반드시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서버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얘는 13번, 얘는 52,000번. 자, 그래서 여기 IP 번호와 포트 번호에 대한 차이점을 알아야 된다. IP 번호는 네트워크 계층에서의 주소를 얘기하는 것이고 포트 번호는 트랜스포트 계층에서의 주소를 결정하는데 네트워크의 주소는 인터넷상에 있는 전 세계에서 유니크하게 인식할 수 있는 그 주소, IP 주소를 얘기하는 것이고 포트 번호는 주어진 컴퓨터 내에서 프로세스들이 이게 여러 프로세스를 있는데 얘들이 어느 프로세스라 통신할지 이 포트 번호와 바인딩 되어져서 이렇게 특정 프로세스를 지정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주소죠. 그래서 IP 주소는 호스트를 인터넷 주소 중에 선택을 하는 것이고 포트 번호는 이 컴퓨터 안에 있는 여러 프로세스를 중에 특정 프로세스를 지칭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IP 헤더, 트랜스포트 레이 헤더가 있으면 이 IP 헤더에는 당연히 IP 주소가 있고 트랜스포트 TCP 헤더에는 어느 포트 번호에서 그러니까 그런 정보가 여기 들어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포트 번호를 결정하는 것은 IANA라는 이 기구에서 정하는데요. 제가 포트 번호가 16비트를 쓰기 때문에 65,536개라 그랬죠. 그래서 포트 번호 0번부터 65,535번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24개 0번부터 1023번까지는 여기서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코딩을 할 때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짤 때 웹으로 통신하는 거 만약에 게임을 짠다 그러면 요 사이에 있는 포트 번호를 쓰시면 안 돼요. 반드시 그 다른 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허가를 맡아야 되는 거예요. 인터내셔널하게 맡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웹 같으면 80번 이쪽이죠. 그래서 이쪽에 그러니까 앞으로도 새로운 우리가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서비스가 있다면 이 중에 하나를 할당을 받게 되겠죠. 이제 미래에는 여러 또 새로운 포트 번호를 갖는 서비스가 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손대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1024번부터 49,151번까지는 레지스트라고 해놨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그 유닉스나 이런 데 보면 다양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국제적으로 공인을 하지 않았지만 많이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는 레지스터 포트라고 해서 여기 등록하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개런티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만 개런티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는 등록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충돌 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가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어떤 프로그램이 특정 포트를 씁니다. 그런데 재수없게도 다른 프로그램이 하나 뭘 다운받아 왔는데 이놈도 여길 쓰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포트를 보냈으니까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프로그램들이 뭐를 제공하냐면 옵션으로 포트 번호를 지정해주면 다른 포트 번호를 쓰도록 이렇게 세팅이 될 수 있도록 보통 그렇게 코딩을 많이 합니다. 뭐 그렇게 안 짠 인간들도 있겠지만 그러면 뭐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웹 같은 경우도
디폴트로 30, 80번을 쓰게 돼 있지만 웹 서버를 띄울 때 우리가 옵션을 주면 다른 번호를 세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웹 서버를 다른 포트에서 받도록 세팅이 가능하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사실 개인 용도로 웹 서버를 쓰기 위해서죠. 보통은 다 80번으로 접속을 하고 해커들도 80번 포트로 웹 서버를 뚫으려고 할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다른 포트에다가 여기 웹 서버를 구현해 놓으면 그러면 이 포트는 아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더 훨씬 더 안전해질 수 있겠죠. 어차피 나 혼자 쓸 건데. 그러면 이런 게 훨씬 더 보안적으로 유리하죠. 그래서 뭐 프로그램을 짤 때 이렇게 포트 번호를 세팅할 수 있도록 짜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있습니다. 윈도우즈 같은 프로그램을 받을 때 어떤 특정 프로그램을 깔면 서로 충돌 난다 하는 것 중에 포트 번호가 같은 경우도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주로 회사 프로그램 같은 거를 여러분 작성하게 되면 뭐 이렇게 레지스터드에 사용되는 포트를 우리가 하나를 선택해서 쓰게 되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클라이언트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부분은 서버를 위한 포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클라이언트 서버 패러다임에서 서버들이 사용해야 될 포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쪽이 클라이언트들이 이 중에 랜덤하게 하나 뽑아가지고 사용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트랜스포트 계층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소켓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제가 이 소켓 관련해서 코딩 숙제도 내주고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전산학과를 나왔다면 기본적으로 소켓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을 한 번쯤은 꼭 해봐야 됩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공학교육 인증 같은 거 할 때는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이라는 교과목이 있었고요. 데이터베이스도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이라는 교과목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 과목은 주로 프로젝트만 진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하는 것이 소켓 프로그래밍하고 클라이언트 서버로 해서 소켓으로 이제 코딩하는 거죠. 그거를 중점적으로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요즘에는 그런 수업은 없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들이 소켓 정도는 한 번쯤은 꼭 해봐야 되는 건데요. 이 소켓의 개념은 옛날에 이 TCP/IP 나올 때 개념적으로 나오긴 했었습니다만 이게 소켓이 여러분 전기 소켓 있죠? 여기 코드에 소켓에다가 플러그를 딱 꽂으면 전기가 촥 통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소프트웨어적으로 이 소켓이란 데다가 데이터를 딱 보내게 짜놓으면 알아서 데이터가 쑥 흘러가도록 그렇게 좀 편리하게 만드는 인터페이스를 만들자라는 개념으로 만든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 소켓을 그러면 우리가 플러그의 모양이 있고 그러면 어떻게 뭐 이게 접촉이 되고 하듯이 그러면 네트워크로 그냥 프로그래밍 하려면은 대체 어떤 모델이 있고 그 모델에 맞춰서 우리가 이 어떤 코딩을 해야 그럼 데이터 구조는 어떻게 되고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버클리에서 원래 BSD가 유닉스 운영 체제의 가장 그 레퍼런스가 되는 것이 BSD 운영 체제. 그 B가 버클리잖아요. 버클리에서 만든 유닉스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가장 원조가 되는 것이죠. 거기에서 운영 체제 만든 쪽에서 결국은 처음에는 네트워크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OS에서 네트워크 부분이 없었는데 이 70년대에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물론 유닉스가 먼저 개발되고 그리고 이제 통신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통신할 수 있는 뭔가 라이브러리, 그러니까 이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우리가 쓰면 그 네트워크 되는 프로그램을 짤 수 있도록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소켓을 버클리 대학에서 요거에 대한 소켓 임플리멘테이션 해서 그 BSD 운영 체제 그냥 탑재해서 유통을 시켰어요. 당연히 공짜죠. 그래서 사람들이 BSD 운영 체제를 많이 쓰다 보니까 이 소켓 얘들이 만든 또 이 라이브러리도 탑재해서 오니까 이걸 이용해서 또 애플리케이션을 막 짰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버클리에서 만든 소켓 라이브러리가 대중화가 돼서 뭐 네트워크 프로그램 짰다 그러면 다 무조건 거의 다 뭐 99% 소켓 인터페이스가 짠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이퀄 소켓 프로그래밍 이런 공식이 성립을 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 소켓이 뭘로 짜져 있었을까요? 언어가 C 언어로 짜 있거든요.
그래서 C 언어를 기반으로 한 소켓 인터페이스가 한 90년대, 2000년대까지도 계속 사용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자바가 나오고 뭐 기타 등 나오면서 이제 소켓을 쓰긴 쓰는데 이게 자바 버전의 소켓이라든지 조금 다른 인터페이스도 최근에는 좀 사용하긴 합니다. 하지만 기존에 만들었던 프로그램들이 워낙에 이 소켓, C 언어를 기반한 소켓을 많이 짰기 때문에 이게 아직도 여전히 많이 유통되고 있다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소켓 프로그램을 꼭 해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웹으로 혹은 게임을 짜가지고 우리가 실시간으로 되는 걸 짜겠다 그러면 결국은 소켓 프로그램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가장 속도가 빠르고 라이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기반으로 이제 게임 프로그램을 한다면 이걸 여러분이 짜셔야 되는 거죠. 자, 어찌되었던 그래서 이 소켓에 보면 개념이 있는데 이 소켓이라고 이 라이브러리를 짤 때 소켓이라고 하면 우리가 소켓 어드레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A 호스트 안에 있는 프로세스 P1, B 호스트 안에 있는 프로세스 P2가 있다고 하면 P1과 그러면 얘들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커넥션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게 이제 그 커넥션 이 연결 자체를 뭐라고 하면 소켓이라고 부릅니다. 이 소켓은 사실 양방향입니다. 이쪽으로도 보내고 그래서 이쪽으로도 보낼 수 있는 그런 그 개념을 포함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 P1, A 컴퓨터 안에 있는 P1과 B 컴퓨터 안에 있는 P2 이 전체가 하나의 커넥션이 된다고 했는데 이게 전체가 하나의 소켓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소켓이란 개념은 이 P1과 P2를 둘 다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켓의 정의는 5개의 주소가 하나의 소켓 어드레스가 됩니다. 그래서 소스 아까 말한 제가 A 컴퓨터 그 IP 그 다음에 A 컴퓨터의 포트 뭐 P1과 바인딩 되어 있는 포트가 있겠죠. 그 소스 포트 그리고 B 컴퓨터의 ID IP 그래서 데스티네이션 IP 그리고 B 컴퓨터에 포함 그 돌아가는 P2 프로세스가 바인딩 되어 있는 포트가 있겠죠. 그래서 데스티네이션 포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들이 연동이 될 때 TCP로 연결이 되는지 UDP로 연결되는지 그래서 그 프로토콜이 뭔지를 기술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 하나만 다르면 서로 다른 소켓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포트가 다르든 IP가 다르든 프로토콜이 다르든 뭐라도 하나가 다르면 서로 다른 소켓이 됩니다. 책에서는 IP 포트 이것만 얘기했는데요. 요것만 소켓이 아니고요. 요거는 좁은 의미의 소켓 어드레스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도 씁니다. IP와 포트 번호를 합쳐서 소켓 어드레스라고도 얘기하는데 이것은 좁은 의미의 소켓이고요. 넓은 의미의 소켓은 이게 이 소스 쪽과 데스티네이션, 프로토콜까지 다 합쳐서 이게 소켓이 됩니다. 잘 이해하셨죠? 어쨌든 소켓을 프로그래밍을 여러분들이 꼭 해보기를 제가 권장을 합니다. 그 TCP에서 멀티플렉싱과 디멀티플렉싱 개념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디지털 논리 회로나 이런 거를 그 전자 쪽에서 나오는 주로 많이 나오는 개념이죠. 먹스라고 그러잖아요. 멀티플렉싱은 여러 개를 믹싱한다, 섞는다는 이야기고 디멀티플렉싱은 믹싱되어 있는 것부터 하나를 가져온다. 그 중에 그 선택이 돼서 하나를 선택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 개의 프로세서가 있으면 사실 이 TCP 계층에서는 수많은 프로세서가 각각의 포트로 바인딩 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 그 데이터가 그러면 이 먹스를 통해서 믹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부터 온 데이터가 결국은 IP로 내려가서 그러면 IP에는 얘로부터 온 데이터도 들어오고 이 프로세스로부터 온 데이터도 들어오고 얘로부터 들어오고 그러니까 소스가 서로 다른 프로세스들이 하나의 IP 계층을 공유해서 이렇게 쭉쭉쭉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먹스란 표현을 쓴 것이고 반대로 여기에 도착을 하게 되면 한 곳에 IP 계층 상대편 호스트에 도착하게 되면 얘가 상대편 프로세스로 보고 이게 소켓 주소를 보고 이거는 이쪽으로 요건 봤더니 요거는 이쪽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요거를 디먹스라고 표현한 것 뿐입니다. 이 별거 아니죠 사실.
자, 그리고 커넥션 오리엔티드와 커넥션 리스 서비스에 대해서, 즉 커넥션 리스는 연결을 하지 않고 데이터를 보내는 그 UDP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커넥션 오리엔티드는 TCP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랜스포트 레이어 프로토콜은 커넥션 리스일 수도 있고 커넥션 오리엔티드일 수도 있다. 근데 커넥션 오리엔티드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으니까 커넥션 리스 서비스는 패킷이 한쪽 프로세스에서 다른 쪽의 프로세스로 전송을 할 때 연결을 하지 않고 그냥 보내는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보내게 되면 그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일단 패킷이 제대로 도착했다고 우리가 알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패킷이 로스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냈는데 이게 경로가 1번, 2번, 3번이라고 했을 때 보냈는데 서로 다른 경로로 갈 수 있고, 그러니까 순서가 뒤바뀔 수 있겠죠. 그래서 아웃 오브 오더가 될 수가 있고, 보냈는데 그 중에 한 개는 만약에 특정 라우터를 통과할 때 이 라우터에서 꽉 차가지고 버려질 수도 있거든요. 로스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경로가 조금 먼 데로 자꾸 돌아가지고 늦게 도착할 수도 있죠. 딜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도착한 측에서 액날리지먼트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로스가 난 것을 샌더 쪽에서 모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방식으로서는 대표적인 것이 UDP인데, 그러면 TCP에 비해서 단점만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왜 사용할까요? UDP가 프로토콜 오버헤드가 없습니다. 에크를 안 받기 때문에 커넥션도 필요 없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마음대로 제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UDP 프로토콜의 애플리케이션 단에서 필요한 만큼을 우리가 어떤 기능을 넣어주면 오히려 네트워크 오버헤드를 줄이도록 우리만의 프로토콜을 짜기가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성에는 오히려 이게 좀 적합합니다. 그래서 멀티미디어로 화상 통신하거나 이럴 때 옛날에는 UDP를 이용해서 비디오 전송을 하는 것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비디오 전송을 할 때도 UDP 말고 TCP를 이용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 이야기는 나중에 뒤에서 다시 좀 더 자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커넥션 오리엔티드 서비스는요, 데이터가 커넥션이 먼저 연결된 다음에 전송하는 건데, 이제 TCP가 대표적인 예고,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이제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커넥션 연결하는 방식은 우리 먼저 호스트 A가 있고 호스트 B가 있어서 TCP 연결하고자 하면 먼저 커넥션을 요청하는 그 패킷을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커넥션 리퀘스트 패킷을 A가 B에서 보내면, 이걸 받고 나면 그러면 B가 그러면 다시 너 나한테 연결 요청 보냈구나 라는 연결 요청 받았다는 것에 대한 액널리지먼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도 너한테 연결 요청해, B가 A한테 요청을 연결한다는 요청이 필요하고, 그러면 얘는 B가 A한테 요청한다는 것을 얘가 받았잖아요. 요 요청을 잘 받았다는 액널리지먼트를 보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자, 일로 한번 보내고, 에크랑 리퀘스트가 사실 한쪽 방향으로 두 개 동시에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어떻게 보내느냐면 얘로 한번 가고 이 둘을 묶어서 하나로 보내봅니다. 그런 다음에 에크를 보내죠. 그러면 한 번 보내고 얘가 하나 보내고 하나 보내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세 번, 그래서 3-way 핸드쉐이크라고 그럽니다. 악수를 한다는 거죠. 서로 보내고 한 사람이 손을 내밀고 반갑다 그랬더니 이쪽도 손을 내밀어서 악수를 샥샥샥 흔드는 거죠. 그래서 보내기 때문에 3-way 핸드쉐이크 방식이라고 주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연결을 끊을 때도요. 연결 끊자. 그러면 너 A가 B한테 연결을 끊고자 요청을 합니다. 알았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면 이제 A가 B한테 보낼 수 없습니다. 다만 B에서 A로 보내는 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끝내면 요거를 뭐라고 그러냐면요. 소켓 프로그램에서 half close라고 합니다. 절반만 닫았다는 거죠.
그래서 have close 일어나고요. 보통은 have close만 아니라 요청하면 둘 다 끊어지죠. 그래서 B에서 A로도 그러면 이제 연결을 끊자고 요청이 갑니다. 그러고 나면 오케이 그러면 이쪽도 끊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도 연결을 끊게 되는 거죠. 그리고 TCP 계층에서 에러 컨트롤을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오류가 있는지 이런 거를 우리가 에러를 체크를 한다는 것이죠. 자, 근데 재미있게도 보면 우리가 이쪽 랜에 단말 PC가 있고 이쪽 랜에 단말 PC가 있고 중간에 그래서 랜을 지나서 라우터를 통해서 WAN으로 먼 거리를 가서 이쪽에 있는 라우터를 거쳐서 랜을 통해서 상대편에 도달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그러면 라우터는 알다시피 기본적으로 3계층까지가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단말 쪽에는 이제 5계층까지 다 구현이 되어 있죠. 애플리케이션까지 해서 쭉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 이 에러가 체크는 되지만 이게 이쪽 보통 링크 레이어, 넥스트홉 갈 때 일반적으로 체크가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게 그 에러 컨트롤 자체는 이쪽에서 담당하고 있지를 않고요. 그러면 실제로 그러면 어디서 이걸 담당해 주냐면 양단말에서 이거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아니 이런 에러 컨트롤을 사실은 이쪽에서도 네트워크 쪽에서도 해주면 망이 좀 더 좋아질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인터넷 프로토콜은요 라우터에 오류 제어 기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말고 전화망 같은 경우는 여기가 빵빵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류 컨트롤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오류 제어에 대해서는 망이 아니라 이런 단말 쪽에 있는 트랜스포트 쪽에서 이걸 해주느냐? 그것은요, 이유는 일부러 이렇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인터넷이 핵 공격에 버틸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50년대에 미국과 소련 간의 이 냉전 시대에 그래서 핵 공격을 인터넷이 받더라도 버틸 수 있도록 그래서 미 국방성 망을 디자인했고 미 국방성의 그러니까 군사용으로 썼던 망이 나중에 민간에까지 연결되면서 현재 인터넷이 된 거죠. 지금 그래서 군사용으로 인터넷을 뭐 그렇게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어쨌든 그러면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망이 멍청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얘가 만약에 제어 기능을 담당한다고 하면 그러면 컨트롤 군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이게 제어 역할을 담당한다고 그러면 이 지휘부를 미사일 공격을 해서 빵 터뜨리고 나면 제어하는 타워가 없으니까 우왕좌왕하게 될 거잖아요. 그런 점 때문에 처음부터 인터넷을 디자인할 때 망을 아주 단순하게 그렇게 만든 겁니다. 한마디로 네트워크는 패킷 받으면 보내고 끝, 아무것도 하지 마. 이렇게 디자인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어떤 똑똑한 일은 이게 오류 제어라든지 그래서 오류 제어라든지 그 다음에 혼잡 제어라든지 이러한 제어를 담당하는 부분은 호스트 쪽으로 밀어준 거죠. 웃기게도 한마디로 이게 소비자인데 망도 제어하는 아주 웃긴 일에 도달하게 버린 거죠. 근데 이렇게 된 이유가 태생적으로 원래 인터넷이 미소 냉전 간에 옛날에 지금 러시아죠. 러시아와 미국 간에 옛날에 그 군사적으로 아주 공산당 뭐 이렇게 하면서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 50년대의 영향 때문에 이러한 그 인터넷 망 구조를 가지게 됐고 그래서 망의 기능을 최소화시킨 이런 구조 때문에 이 단말 쪽에서 제어를 담당하는 구조로 바뀌어져 있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문제가 뭐냐 하면 사실 문제가 일으키는 거는 네트워크에서 일어나잖아요. 여러분들이 가는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별로 없고요. 이쪽에서 보통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혼잡이 일어나도 이쪽에서 발생하는 거잖아요. 대부분은. 그런데 이쪽에서 제어하다 보니까 원인이 발생된 지점하고 원인을 디텍트하는 지점이 너무 멀죠. 그러니까 제어가 효율적일 수가 없습니다. 뒤에서 배우겠지만 그래서 TCP에서 혼잡을 제어할 때 보면 굉장히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일은 여기서 터졌는데 여기서 제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아는 데까지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대응이
좀 적절하게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버해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제가 뒤에서 혼잡 제어할 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러한 뭐 오류 제어든 혼잡 제어든 이런 것들이 단말 쪽에 좀 몰려 있다. 망 자체에서는 거의 하는 게 없다 정도로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